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그리고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궁금한데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 또 호국 보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충일인 오늘 날씨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 현충일 연휴의 마무리를 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암동은 약한 비만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 집중될 텐데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강원 영동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으론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나들이 가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구름만 지나는 날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과 내일까지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윤 대통령 테러하겠다 대학생 A씨 검거입니다. 지난 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2022년 6월 3일 오전 6시 윤석열 자택을 테러합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국정원 콜센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국정원에 통보를 했고요.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IP를 추적하는 등 작성자를 쫓았는데요. 지난 4일 결국 경남 거제시에서 이 A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대학교 1학년 19살의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A씨는 대체 왜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네, A씨가 이제 온라인 게시글을 남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신을 21살의 남자 대학생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에 가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휴학을 했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 A씨가 그 윤 대통령이 그 당선 당시에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지급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러한 협박글을 게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A씨가 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표출 방법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A씨 혐의 관련해서는 협박성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게시글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하고요. 경찰도 1차 조사한 결과 다른 공범이나 배우나 또 추가적인 범행 동기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A씨를 석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사는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암시글 논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할 사람 찾습니다.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면서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을 불어넣어줄 열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글의 작성자 B씨도 하루 만에 검거가 됐고요. 진술 과정에서
재미 삼아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경우에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변호사님이 형사사건 전문이시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A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불만 표출의 방식이었다,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협박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범죄 요건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이걸 두고도 법 쪽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A 씨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형법상 협박죄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적 표현인데 이게 좀 다소 과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 처벌 수위를 좀 살펴보면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고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보낼 경우에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글 게시를 넘어서요, 정말 살인 준비, 뭐 범행 도구를 구입하거나 이런 행동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면 살인 예비죄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 사건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자택을 딱 시간까지 특정해서 몇 날 몇 시에 가서 테러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신변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글이 게시가 됐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어느 패션 유통 기업가의 특이한 수집입니다. 네, 패션 유통 기업가 홍성열 회장이요, 전직 대통령들이 머물렀던 사저를 잇따라 매입하면서 그 매입의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그 사저를 사들였고요. 또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사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주택까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만 매입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이색적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한 부동산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일종의 역사적 유물을 컬렉팅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 회장은 매입에 대한 속내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홍 회장이 구입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워낙에나 강남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탁월한 투자다라는 평가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이면서는 매입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탕생한 집의 풍수지리적인 기운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가 사고 싶다고 그렇게 막 살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어렵죠. 네. 사실은 고 이승만, 김정희,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전 대통령의 사저들이 사실상 국가 등록문화재 또는 기념관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요, 당선 전부터 이제 기거하던 그런 사저였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경호 보안 문제 때문에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 매입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요. 같은 해 검찰이 이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공매 매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홍성열 회장이 지난해 낙찰받은 겁니다. 하지만 건물 지분의 절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 홍 회장은 지분의 절반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측도 이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적 다툼을 하면서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자. 네, 다음 이슈는요, 신사옥 짓고 재택근무 강화한 네카오 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요, 큰 돈을 들여서 신사옥을 지었는데요.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면 네이버는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제2사옥을 오픈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 건축 비용이 무려 4,900억 원으로 첫 사옥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자원을 들여서 지은 건데요. 네. 카카오도 오는 7월 판교 신사옥으로 이전을 단행합니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들이 판교 일대에 흩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사 규모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판교 곳곳에 둥지를 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신축 건물 한 채를 모두 임차해서 카카오 공동체에 다수를 드리겠다는 건데요. 임차 기간은 앞으로 10년이고 임대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체 면적이 무려 5만 평에 달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사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재택근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7월부터 직원들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근무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 혹은 원격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하는데요. 각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텍스트, 음성, 화상 등을 이용해서 협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보이는 데 있고 네. 뭐야 이러면 한번 딱 모이고 이래야 좋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들 회사에서는요, 인재 유출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판교 IT 업계에서는 개발자를 구하는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유수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봉 협상,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워라밸을 놓고 인재를 영입하는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인공지능 머니러시 촌책임자였던 이안 구펠로우 성립연구원은요, 최근 구글로 이직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애플이 엔데믹,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재택근무 이제 폐지하고 모두 회사로 돌아와라라는 걸 공표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구글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사무실 복귀 정책에 반발해서 직원들이 잃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크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2년 동안 재택근무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재택근무를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직장인들은 출근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재택근무제 왠지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직원이라면. 근데 내부에서는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핵심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코어타임 제도 때문입니다. 코어타임 제도라는 게 특정 시간만큼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제도를 일컫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 특정 시간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근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독소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 근무를 하는 동안 음성 채팅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근무 시간 내내 스피커와 마이크를 항상 켜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침인데 이걸 실제 경험해본 사원들이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 감옥이다. 지나친 감시와 통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근무제가 도입되려면 아직까지는 풀어야 하는 과제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고 김지연 씨 내사 상태에서 6명의 생명을 구해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가 내사 상태에 빠졌던 38세 김지연 씨가요.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16일 김지연 씨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졌는데요. 응급수술은 받았지만 결국 내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가족은 수술 후에 희망이 없다라는 주치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지연이가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고 김지연 씨로부터 장기를 받은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은 고 김지연 씨가 폐, 간, 신장 등 이 밖에 여러 가지의 조직을 기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김지연 씨의 장기로 6명의 생명을 살렸고요. 또 조직 기증으로는 약 100여 명이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건넨 마지막 인사를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나면서도 네 몸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 그 숭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부디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가길 바란다라고 어머님이 밝혔습니다. 네, 김지연 씨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안광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 나누는 건데 앞에 보니까 로봇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얘기 시작해 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 로봇을 만드는 뭐 스타터에 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이 드라마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배우 수지 씨하고 남주혁 씨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스타터. 스타터. 네, 정말 재밌게 보셨죠? 시청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드라마였습니다. 청춘 드라마고요. 잘생긴 청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배우들 합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서 저도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스타트업에 막 뛰어든 그 청년들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소재로도 활용될 만큼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 아마 엄청나게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스타트업이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거든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합니다. 요즘 이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보통은 스타트업이 좋은 네.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대기업에 인수되고 뭐 이랬는데 네네. 요즘에는 기업 자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국내 대형 식품 제조업체인 C사에서는요. 깨진 쌀이라든지 콩비지 같은 그 식품 가공 중에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식품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게 바로 사내 벤처기업, 즉 스타트업의 작품인데 C사의 1호 스타트업 업사이클링 팀이요. 개발에 착수해서 완성한 제품입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 방식 덕분에 통상 1년 넘게 걸리던 과정을 6개월 넘게 단축했어요. 이처럼 최근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이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특유의 그 젊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서 네. 현실에서도 활약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아주 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 아주 배달에 이걸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은 배달 로봇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로봇이 계단 오르기를 잘 못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맞아, 한 자동차 기업이 육성한 스타트업에서 계단 오르기가 가능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선 부족하죠?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평지만 다니던 배달 로봇이 자, 계단을 만났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뭐 춤추춤하는 것 같더니 올라갑니다. 그대로. 잘 올라가. 계단 네. 전문?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오. 바퀴를 변형을 해서 자연스럽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올라가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와우. 엘리베이터까지 딱 타면 바로 배달이 무사히 문 앞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힘겹게 가긴 하는데 잘 가네요. 잘 가네요. 엘리베이터까지 탈 정도면. 네네. 저는 그냥 배달 로봇이 주소만 잘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이 계단이라는 변수가 있었네요. 이게 근데 자동차 업계가 직접 육성한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방금 보신 로봇을 만든 스타트업이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의왕연구소에서 탄생한 사내 벤처인 모빈입니다. 모빈. H사는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좀 운영을 해왔는데요. 모빈의 구성원도 모두 H사 연구소에서 차량 엔진을 개발을 하던 연구원이었다고 해요. 평지만 다니는 배달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특수 제작 바퀴를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 로봇 올 하반기에 편의점 C사와 테스트를 시작해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보니까 예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또 있을까요? 또 있죠. 기술 하나 잘 만들어서 연간 100억 원대 매출 하나 올린 게 와우. 있는데 네. 육아 고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재용님 아마 아실 거예요. 육아 고수잖아요. 자동차 연구원 출신 구성원들이 모여서 유아용 카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H사에서요. 세이프티 분야를 연구하던 개발자들이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카시트를 어떻게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를 연구하던 아빠들이 모여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용 그렇죠. 카시트를 만들었다고요? 네네. 네. 또 매출이 100억이 넘는다 치면 정말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행 아이템이 그러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 연구원들답게 이들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카시트가 튀어나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주는 벨트,
또 아이의 신체에 맞춰서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또한 아이 성장에 따라서 카시트를 또 사야 하는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신생아부터 12세까지 쓸 수 있는 올인원 카시트를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카시트 때문에 더위 탄 아이들 많잖아요. 세계 최초로 유아용 바람 시트 시리즈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4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빠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죠. 뒤에 탄 아이들이 보채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생각해보고. 나가면서 만들었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하거든요. 네. 언제부터 자동차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지난 2000년부터 H사가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처럼 H사의 유관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H사에서 접근한 적이 없는 사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시장성이나 혁신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도 있어야죠. 이게 되게 파격적인데요.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대 3억 원의 개발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또 다양한 심의를 거쳐서 창업 분사를 하거나 사내 사업화를 하는 등의 다양한 길을 걷게 됩니다. 또 퇴사한 후에도 3년 내 재입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용기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퇴사 부담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억 지원을 받고 퇴사해서도 3년 안에 재입사가 가능하다. 네. 이거 아이디어 있으면 도전해볼 만한데.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 스타트업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기술 지원이 2000년부터 해왔다면 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보니까 현재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디까지 왔을까? 다양한 팀이 육성이 돼서 정말 많은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로봇 음악 큐레이션, 또 충전 같이 다양한 사업에서 약 10개 팀이 육성이 되고 있고요. 이들 팀이 올해 한 10월에서 11월쯤 본사에서 나와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26개 스타트업 분사가 만들어졌고요. 이들 중에는 실제로 또 상장이 된 회사도 있어요. 차량은 물론 유아용 카시트, 베트남 화물 운송 플랫폼, 버섯 균사 기반 바이오 소재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에서 만든 스타트업이어서 저는 다 차량과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니까 천문학적인 투자를 또 마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 기업이 있는데요. H사와 정몽구 재단입니다. 지난 5월 사회 문제 해결을 기여하기 위해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또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공개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비전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을 할 것. 또 둘째, 스타트업 250개를 육성할 것. 또 셋째, 일자리 6,000개 창출을 통해서 국내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면 정말 대단한 건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져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요. 많은 일자리도 창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 문제 해결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바로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이런 임팩트 스타트업이 요즘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H사는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렸고요. 자동차 회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게 이게 바로 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경영 정말 화두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유익하죠. 아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네. 근데 실패하면 끝이었거든 그동안. 맞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실패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경업 금지인데요. 요즘은 이 경업 금지를 어겨서 뜻밖의 소송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개인 미용실. 이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창업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받게 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걸음에 달려간 한 변호사 사무실. 일단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영업량도 하시고 나서 이제 2kg 정도 되는 데다가 새롭게 차리셨고 그러면은 바로 차리셨나요? 아니요, 제가 몸이 아파서 예. 10개월 정도 쉬었다가 네. 경기도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권리금 1,000여만 원을 받고 미용실을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후 인근 도시인 인천에 다시 미용실을 차리면서 경업금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약간 생소한 법률 지식인데 경업금지가 뭔가요? 네, 경업금지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소송이란 그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업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을 경업금지 소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업금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찾아오신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양도에 관련돼서 이제 발생되는 경업금지 약정인데 이거는 상법 41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영업 양도를 했던 그 근처에서 이제 동종 업종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업금지 소송의 사례들을 살펴보니 미용실, 한의원, 헬스장, 음식점 등등 우리 생활과 친숙하고 밀접한 공간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잘잘못을 단번에 따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경업금지 관련 소송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업금지 그 소송이 뭐가 힘드냐면요. 일단 가처분이 걸리게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뭔가를 차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존 고객들이라던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손해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업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또 소송을 거는 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되고 있고 또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또 이렇게 차렸다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계속 매일같이 또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단골 확보일 텐데요. 새로운 고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지 주변에 동종업종을 창업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같이 일하던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나와서 바로 앞에서 가게를 차린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기존 고객의 이탈도 있을 것이고 그 영업상의 손실도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을 잘 체결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비밀유지 계약서라던가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명목으로 영업비밀을 이제 지킨다라는 내용의 어떤 서약서를 쓰게 하는데요. 그 내용 안에 경업금지 약정을 반드시 넣고 또 거기에 따른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을 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라는 내용으로 위약금 약정도 같이 해두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매출의 감소라던가 기존 고객의 이탈은 있지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체결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경업금지 소송에 있어 직업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상반된 입장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자 입장이나 혹은 또 영업 양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경업금지 약정 소송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경업금지 약정 했는데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돈 내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경업금지 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손해배상금 자체가 과다하거나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경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조정을 통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위기의 순간, 꿈을 키워냈던 공간을 되찾은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뢰인. 알아두면 득이 될 유용한 법률 지식 경업금지 소송.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경업 금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네. 오늘 경업.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업금지 조항이 화두라고 합니다.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네. 이게 경업. 경업금지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경업.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이제 경업 금지. 그렇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네. 일단 겸업은 겸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네. 2자, 3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변호사라고 변호사. 하시면서 방송이라고 방송. 주부 일하고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SNS도 맞아. 만들고 요즘에 허 변호사하고도 드라마도 출연했거든요. 이게 이제 겸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겸직. 뭐 겸직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이제 막 돈을 많이 벌려고 영업직인데 대리운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뭐 일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낮에도 이제 밖에 나가면서 동시에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된 업무와 문제가 될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업금지인데 경업금지는 뭐냐면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 예를 들어서 경쟁.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임원이 중국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네. 뭐 비밀을 빼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비슷한 영업을 한다든지 이게 경업금지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종에 경쟁. 종사하는 걸 금지하는 거. 이걸 경업, 경업.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규정이라고 해서 아예 법으로 이렇게 경쟁 업종에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걸 막고 있거든요. 영업 양도니까 창업이겠죠. 막고 있는데 이게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걸 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A씨가 치킨집 너무 잘 되는 집 사장인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치킨집 안 하겠다 하면서 이 가게와 직원들을 B씨한테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넘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B씨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이익을 다 가져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영업을 양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치킨집을 딱 오픈했는데 갑자기 옆 건물에서 이 A씨가 치킨집을 다시 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기존의 단골 고객들이 A씨 집으로 다 가게 가죠. 되고 B씨는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경우를 막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거죠. 이런 거 법으로 안 막으면 A씨처럼 가게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비싼 가게에 팔았어.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비싼 값에 팔고 계속 이러다 보면 A씨는 돈 벌고 그 주위에 상권은 다 엉망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게 주인이 가게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한동안 그 근처에는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릴 수 없다 이건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약정이 만약에 없으면 10년 이내에는 이 동일한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하지만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뭐 30년 평생 이렇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20년이에요. 20년 이내는 약정을 통해서 20년? 얼마든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양도했을 때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차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면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요즘 업종, 가게 업종이 너무 다양해서 어디까지가 이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치킨집 있어. 그럼 난 치킨집은 안 할게. 그 대신 닭강정집을 열게. 그리고 가게를 오픈해.
그거 좀 애매한 거 비슷하잖아요. 또 애매하네, 치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요, 이 경업 관계, 경쟁 업종 관계를 굉장히 넓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반드시 동일한 업종뿐만 아니라 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업종들도 모두 다 경업 관계다, 그 범위 내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급시 판결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입시 영어학원과 영어 교습소가 경업 관계에 있다. 요거는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런데 다음 사례 한번 들어보실까요? 커피랑 녹차를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도 경업관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제과점.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이랑 닭강정 어떻겠어요? 당연히 경업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처럼 함부로 그렇게 개업을 하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 가게와 비슷한 곳에 가까운 곳에 비슷한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님이 좀 분산됐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변호사님을 고용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얼마 근무도 안 하고 그냥 쏙 나가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서 제 홈페이지도 따라하고 또 일부 고객도 이제 뭐 데려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소송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볼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고객을 빼갔다 그러면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금지 이런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은퇴 후에 퇴직금 가지고 창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가게들 차리고 이러는데 경업 금지 조항 이거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명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경업금지 관련 계약을 할 때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기업들이요, 핵심 인재들이 이 영업 비밀을 유출해 나가서 창업하는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아예 취업을 할 때 경업금지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는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미용실에 취업을 했는데 그분이 미용실 취업하면서 경업금지 서약서를 썼는데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이 반경 5km 내에는 미용실을 창업할 수도 없고 취업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2천만 원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서약서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남자가 퇴사하고 나서 미용실을 개업을 했는데 그게 4.7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전 주인이요, 미용실 주인이 소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4.7km 그러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럴만도 하다 싶기도 하지만 네네. 이게요, 광화문에서 홍대 입구까지 직선거리래요. 그래요? 그 안에 미용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과연 이 사람의 개업이 이 이전 미용실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약정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쓰는 입장에서도 이런 걸 잘 살피셔야 되는데 하급심 판례를 보면요, 뭐 2kg, 4kg 이 경업 금지하는 그 업종의 범위 이게 유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고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침해하는가, 뭐 재직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동종 업종의 어떤 그 영업 분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서약서의 경업금지 약정이 때로는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영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되겠네요. 경업 금지에 대해서 네. 좀 알아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쓰러진 남편 병간호했다가 유산암품 못 받게 됐어요. 이게 뭐지? 아니 병간호를 했으면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못 받게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요. 딸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 저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10년간 함께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 전부터 저희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갑자기 아파서 미안해. 우리 참 지난 시간 10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행복했네. 그래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아픈 거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 그 100대 명산 오르는 거 같이 올라요. 그 시절 참 좋았어. 예. 막걸리도 좀 먹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당신한테 혼인신고 이거 못한 게 참 영 마음에 걸리네. 아유 자식들이 놀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잖여. 그깟 혼인신고서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남편 곁에서 극진한 간호를 했지만 남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제 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반전이 생겼습니다. 10년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의 자녀가 유산을 몽땅 가져가겠다며 나타난 겁니다. 아줌마, 나 아줌마한테 관심 없고 우리 아빠 유산이나 줘요. 나 그거 받으러 왔으니까. 뭐 아줌마? 참, 그런데 아줌마다 10년간 아빠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유산 받으러 나타난 거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니 너? 아줌마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머. 우리 아빠랑 혼인신고 한 적도 없다면서요. 아줌마한테는 유산이 한 푼도 안 떨어지던 그 모르셨어요? 뭐? 내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빠 죽기 전까지 아줌마 간호했죠. 그렇지. 아줌마 그 행동 때문에 아빠 재산은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 그것도 몰랐어요, 아줌마? 자꾸 아줌마 듣는 아줌마 기분 나빠. 뭐 내가 남편 병간호해서 재산을 못 나눠 가진다고? 그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야? 전 그저 병든 남편을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뿐인데 그런 제 행동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못 나눠 받는다고요? 이게 정녕 사실입니까? 누가 저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네. 병간호를 했는데 오히려 받아야 될 텐데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인생의 황혼계 두 번째 사랑을 찾은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 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10년에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장성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요. 남편 A 씨에게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들과는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한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동대문에서 함께 옷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불렸는데요. 자, 두 사람 대단합니다, 정말. 시가 20억 원 상당의 동대문 점포와 또 구매 당시에 시가 30억 원 상당이었던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모두 남편 A 씨 명의였다고 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재산을 모았으니까 쓸 일만 남았는데 그러게. 남편에게 뜻밖의 일이 생긴 거네요. 네. 남편 A 씨가 느닷없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아내 B 씨는 밤낮없이 간호를 했는데요.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전처와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B 씨에게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10년간 연락 한 번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재혼하신 분들은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시는데요. 네네. 만약에 혼인신고 했으면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 자녀보다 1.5배 더 갖고요. 네. 만약에 자녀가 불효자고 네. 이 아내가 극진히 간병을 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기여분 따라. 그렇죠, 기여. 근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어떡해. 우리 법과 판례가 확고해요. 혼인신고 안 하면은 법에 의해서 이 한 푼도 못 받아서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런 상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이 오시면 물어봐요. 그래도 도리상 네. 자녀가 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얼마를 받으셨어요? 수십억 자산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한테 100만 원 받았대요. 어떡해. 이건 뭐야? 아니, 그게 뭐냐? 빨리 나가라고 이사비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냉정하니까 여러분 꼭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듣는데 너무 대단하다. 안타까워서 아니 특히나 10년간 가족들 원래 아들과 전 부인은 연락 한 통 글쎄 없었잖아요. 말이야. 진짜. 그냥 이 사실혼 관계였던 이 여성이 10년간 병간호를 다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재벌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막 다 충격 받는데 맞아. 그 여자랑 혼인신고했다 이러면 이제 자녀들 다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네. 폭탄선언 하잖아요. 네네. 그게요. 그 작가님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이런 장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이 장면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혼인신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혼인신고. 사실혼 관계라면 아내 유산 한 푼도 못 받고 그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약간 비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빨리- 극진이 간호하다가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혼 같은.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 가정법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겠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하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이게 부부간에 이제 재산이 늘어났고 나면 재산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극진하게 남편을 간병 잘한 아내는 한 푼도 못 받고 네. 간병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법원 가서 헤어지겠다고 할 경우에는 50%까지 받고 그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좀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망 전에 가서 해결할 일이었네요. 그러네. 사실혼 관계를 나는 그만하겠다. 네. 그러면 이혼 관계가 성립이 돼서 재산 분할로 50%를 받는다. 근데 극진이 간호하면 못 받는다. 야,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사실혼 관계를 사망하기 전에 해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는 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아파서 쓰러졌는데 간호를 하기는커녕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는 게 좀 비윤리적으로 느껴질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안 맞죠? 법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약간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혼 파기는 아주 간편해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복잡하니까. 이혼 사유도 입증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상대방이 뭐 때렸느니 어찌느니 다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는 요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요 한마디.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그러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혼인신고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구두 통보하거나 조금 더 확실하려면 뭐 내용 증명이나 문자가 이런 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편하고 더 많이 보호를 하니까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은 결론적으로 그냥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 바로 그걸 해지를 해버려야 되네. 그렇죠. 헤어집시다라는 이건 말이 정말 필요한 문제가 거죠. 있다. 이거 남편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아픈데 그 와중에 내가 우리 헤어져야겠다. 유산 못 받으니까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쵸. 법이 꼭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네. 아, 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고치라고 그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인데요. 이효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를 둔 30대 딸입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요. 엄마가 자꾸 성형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쌍꺼풀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엄마가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찌른다며 쌍꺼풀 수술을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눈꺼풀이 밑으로 쳐져서 그런 것 같길래 눈 건강이 나빠질까봐 얼른 수술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엄마 마음에 좀 드셨나 봐요. 그 뒤로 저만 보시면 얼굴에 잡티가 많아진 것 같다. 팔에 노인성 검버섯도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서 자꾸 미용 시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다 늙어서 무슨 미용 시술이냐, 주책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곱게 사셔라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좀 삐지셨는지 남들은 효도 선물로 해준다는데 넌 어쩜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야 건강에 좋은 거라면 무조건 해드리죠. 그런데 검버섯이나 주름 관리는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시술을 안 하면 못 베겨서 중독이라도 걸리면 누굴 원망하려고요. 또 저희 엄마가 평생 화장품 세트 한번 비싼 걸로 사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 늙어서 얼굴에 관심을 가지나 모르겠어요. 요즘 TV만 틀면 송가인 참 곱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얼굴 타령을 하시는데 엄마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요?
엄마를 나이대로 살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렇게 소원하는 시술을 해드려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외모 가꾸기에 고민이 많은 따님의 사연. 네, 딸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형이라는 게 부작용이 따르기 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왜 옛말에 40 넘어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데 요새는 연령과 상관없이 의사가 많이 책임지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기는 우리 이 가족이 적어도 엄마하고 딸이 마치 자매처럼 이야기를 또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참 좋고요. 네. 다만 우리가 최근 성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성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연예인들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런 특수인들이 하는 성형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냥 내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논의는 많이 합니다만 세상은 얼굴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어머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100세 시대 요즘 젊어 보이려고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잖아요. 뭐 이게 뭐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 너 얼굴에 막 주름이 늘어나고 막 처지고 그러니까 막 고치고 싶은, 좀 젊어지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돼요. 몸은 네. 지금 팔팔한데.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그 시술이랑 그 중독될 수 있으니까 사연 보니까 중독이라 되면 누굴 탓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까 봐 그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성형이나 피부 시술이나 이런 게 너무 일반적이 흔하죠. 돼가지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들 선물이라는 게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게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권, 맞아. 뭐 아니면 뭐 주근깨나 그쵸. 뭐 검버섯 제거권 뭐 이런 걸 선물로 주고 이러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은 그 수술 측에도 안 네. 들어가요. 보톡스 안 맞아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회춘 성형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진짜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그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0세 이상 된 남성들이 성형외과를 들락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새 60세 이상 남성분들 꼭 성형외과까지 아니더라도 눈썹 문신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세상이 반영구 문신. 오리라고는 상상도 네.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그렇고 다들 모여서 성형개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좋겠다. 나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문화와 풍토 또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외모에 뭔가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일반화돼 있는데 네. 하여간 노년의 성형이 웬말 이거는 이제 따님의 얘기인 거고 네. 효도 시술 해달라는 엄마 어떡하지요 하셨는데 솔루션 60년 묵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자. 그래, 읽어야 돼. 이 어머니께서 이 딸과 함께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들은 효도 선물도 해준다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엄마가 사실 그 전에 하고 남다르게 왜 예전에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던 성형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시술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얘기에 딸이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엄마도 놀란 것 같아요. 내 딸이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랐나? 라고 엄마가 놀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삶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60 넘어가며 최근 아름다운 노화 또 예쁘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풍만한 이때에 실제 어머니의 속마음 안에도 내가 과거에 다시 태어났다면 이런 얼굴을 갖고 싶어. 내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싶어. 이런 욕망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 또 지금 나이에 이르러서도 없었겠는가. 또 지금도 없겠는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몰라주는 딸에 대한 아쉬움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사람이 느끼는 노화가 다 다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남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노화. 이걸 흔히 우리가 주관적 노화라고 불러요. 맞아요. 내가 내 늙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중에서도
왠지 요새는 더 늙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시기가 오고 이때 지나고 나면 내 청춘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땐 어머니에게 그 시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되려 그렇게 성형해달라, 막 이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그게 전 너무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고 젊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징표잖아요.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꾸미기 가장 좋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 응원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네. 동창회 나가 보면 그 제 또래들 되면 벌써 뭐 할아버지 느낌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지고 맞아. 머리 벗겨지거나 염색 뭐. 또는 벗겨져서 심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성분들은 직접적으로 얼굴에 그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미용에 관심이 많던 얼마면 나이가 지어도 그런 거 이해를 하겠는데 생전 안 하던 데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혹시 엄마가 다른 파트너가 생기셨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엄마가 싱글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수수한 아름다움을 평생 봤던 딸에게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변화가 갑자기 당혹스럽게 느껴진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당위가 있어서 엄마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놔도 괜찮다 생각되는 때가 언제냐면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 애가 20살이 넘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는 때가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내 자녀들과 어른으로서 나누는 대화의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기는 바로 어른의 속마음을 털어낼 때다라고 맞아. 얘기할 텐데 어쩌면 저는 엄마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컴플렉스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의 주제를 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요 어머니의 변화 대비 딸이 가지고 있던 엄마에 대한 이전 아름다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준선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사실은 약간 이 의견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이 마감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엄마라고 왜 비싼 화장품 안 사고 싶었겠어요. 아이, 늘 그럼요. 그 화장품 네. 사면 샘플 주는 거 그거 털어가면서 발랐던 저희 친정 엄마도 그러시는데 이제와 당신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절제해왔던 그 마음을. 네. 근데 흰머리 좀 우리가 없애고 얼굴에 주름 좀 없애고 이렇게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좀 하시네요. 네. 리프팅.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거울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탁 생길까요? 그러네요. 우리가 늙어도 컴플렉스는 늙지 않아요. 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속마음이 언제나 욕망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컴플렉스를 언젠가 한 번쯤은 해소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침 외모였다면 그리고 일정 부분의 여러 도움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인가 또 다시금 활력을 갖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의 동기를 갖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 그 변화를 주는데 외모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조할 수 있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급격하게 느끼는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새로운 활력과 동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마다 그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저는 왜 그냥 나갈 때 신발을 좀 화려한 신발 있잖아요. 색깔 좀 화려한 그런 거 신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있죠. 페인트를 하나 사다 드려야겠네. 칠하시게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자. 성형중도 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어머,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어머 엄마랑 딸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가 오히려 성형에 대해서 아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딸이 엄마 좀 해봐 이렇게 하는 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또 그 반대의 입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드리는 이 솔루션이 성형을 조장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조금 지나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검버섯 시술하거나 아니면 뭐 몇몇 가지 피부에 대한 관리를 받는 이런 시술의 차원을 통해서 성형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젊었을 때에 어쩌면 살짝 무모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한 시도를 하기에는 여러 성장 과정 또 노화 과정에서 우리가 체득한 게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 과도한 경우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용감한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얼굴을 뭐 바꾸어서 정말 송가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다고 되지도 않고요. 네. 막상 이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는 그 많은 또 심각한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변화와 약간의 젊음을 다시금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혹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앞서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아껴 쓰던 당신인데 이게 상안검 시술을 한 번 하고 그다음 계속 중독되는 건 이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독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딸이 사연을 왜 보내셨을까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과거에 화장품 비싼 거 하나 안 쓰면서도 수수하게 살고 거기서 엄마의 아름다움을 이 딸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엄마는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엄마는 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 자연미가 있었는데 엄마는 왜 스스로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가. 딸이 약간 과격하게 아유 주책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쩌면 딸이 볼 때는 엄마가 평생 지녔던 그 모습이 변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번 또 시술부터 시작해서 수술에 이르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맞아요. 또 이제 시리즈로 가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효도 선물로 실버 성형 8종 세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그 관리와 관련돼서 이게 시작되면 참 오래 갈 것이다. 이럴 때 내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못하는데 엄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복잡한 상상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엄마의 아름다움과 변치 않았으면 하는 그 면은 어쩌면 자연스러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과하지 않으면 그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 손 잡고 오히려 피부과나 뭐 그쵸. 성형외과 멋있어하죠. 가는 네네. 쪽이 많은데 네. 이 집은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걸로 봐서 글쎄요. 지금 사연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어머니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연 밖에서는 좀 심하게 하려고 하셨나? 글쎄요. 저희는 이제 사연을 중심으로만 하니까 네. 그 사연 밖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제 생긴 대로만 살면 화장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얼굴을 가끔 보면 저도 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이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젊은 층에서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의 나이대로라고 하는 건 그냥 화장도 하지 않고 자기를 꾸미지 않고 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머니가 내 스스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관리하는 나이 들면 어떨까. 또 때로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은 왜 화려해보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은 한 번도 늘 소박하게만 살아야 하고 왜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에 꽃이 피는 시절이 없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이대로 혹은 그냥 사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겨울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한여름의 푸르름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은 건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거리 또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리는 먼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을 바꿔보지 못했던 그 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엄마가 느꼈던 이 심정적인 초라함의 경험이 최근에 없었는지 또 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다시 한번 꽃피고 싶었던 이 마지막 봄의 기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니까 이 딸이 뭐 못되거나 나쁜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요? 1년에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중독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면 몇 년에 몇 회는 항상 엄마가 기대하시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딸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조금 더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과함은 곧 추함하고 연결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아름답고 적절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택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왜 우리가 뭐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괜찮은 예쁜 노화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 제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괜찮은 모델들을 한번 찾아서 네. 그 모델이 참 좋아 보이고 이런 관리도 하지만 과하지도 않아서 참 좋아 보이는데 엄마가 그 모델하고 이런 면이 참 닮아 있더라. 이렇게 공통점을 가져가면서 괜찮은 노화의 모델을 제안한다면 그 모델이 충분히 우아하고 그 모델이 충분히 따라할 만하고 그 모델이 괜찮은 이미지를 준다면 어머니도 굳이 그 모델과 그 과정 그리고 그 평가를 마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연기자분들이 맹활약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연세를 딱 들으면 내 나이에 저렇게 그럴 수 나도 있는 거죠. 가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럴 수 있어. 네. 맞아. 그분들 관리 많이 하시겠다. 네. 네. 사실은. 네. 아니 운동 관리요? 운동 생각했네요. 그렇죠. 산타죠. 낯섦과 이상함을 구분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성가 있어. 이게 항상 문화는 시대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현모 양처라는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했다면 이젠 보다 적극적인 여성, 내 삶을 돌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서 문화도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는 얘기 뭘 이야기하냐면 외모나 이런 트렌드에 대한 수용 정도도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이 시술이라고 하는 혹은 성형의 일부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세대가 다르게 느끼는 그 느낌이고 그러면 어머니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이 성형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을 찔러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시술을 일부 뭐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당연하거나 혹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때로는. 근데 이 딸에게는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설기도 한데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서로 이 기본적인 시술이라든지 성형에 대해서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머니 세대에서도 지금의 시술 정도는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낯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하는 이 성형의 어떤 수준이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시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검버섯 수준이라면 이 부분을 치료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건 우리가 마치 뭐 흉터를 지우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나이 들어서 옛날엔 약간 낯설 수 있지만 그때도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게 딸에게 약간 낯설 수는 있지만 이게 어머니에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당연하다 여기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 정말 공감하는 게요. 저는 뭐 밥값만큼 디저트 커피값이 나와도 아우, 비싸죠. 그냥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아깝다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 돈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죠 서로. 맞아. 네. 우리가 이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딸은 의료적 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엄마와 함께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속눈썹 콕콕 찌른다고 하니까 기꺼이 쌍꺼풀 수술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기꺼이 수술을 뭐 이렇게 비용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또 한 면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평생 비싼 화장품 한 번 쓰지 않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안쓰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알뜰살뜰히 자기를 가꾸지 않고 이 청춘에 써야 될 이 아름다움에 누비는 이 값을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화장품 값을 만약에 모은다면
검버섯을 치료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선물의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그 힘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텐데 화장품 값에 대해서 비싼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딸을 보면서 아,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한 번쯤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마음을 또 읽어주는 그 선물을 그 화장품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례에서는 딸이 반대를 하는 거지만 상당 부분은 배우자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분이 뭐 얼굴에 칼을 대고 그래. 이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아이고 시간 관계상 그 아유, 얘기까지는 그러네요. 못하겠네요. 네. 오늘 사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소양강 근처 산에 갔는데요. 네. 그 소양강이 정말 수위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 정도로 가는데 네. 정말 단비다운 단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래도 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단비가 꼭 좀 많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